관동지 지진이 대형 지진이고 대략 200년 정도 주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1923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100년 정도 지난 거죠. 세계적인 지진학자인 오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여러 번 지진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면 단순한 재해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알아두자. 자,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항해 시대를 하셨던 분들은 리스본이 되게 그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데 1755년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의 전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월 마지막 날, 헬로윈이 그 근처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의 날,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고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날의 오전이에요.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에 모였겠죠. 성당에 모여있겠죠. 그때 포르투갈 리스본 앞바다에서 리터 규모 8.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5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 당시 리스본의 인구가 2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스본 건물의 5분의 4, 80%가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때 리스본 시민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교회를 비롯한 그런 화려한 건물들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건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탁 트인 공터로 가야겠죠. 그래서 간 게 이제 부둣가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냐면 포르투갈 리스본 앞바다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쓰나미가 닥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도시, 신앙이 있는 도시, 그 날짜, 그 모든 성인의 날, 만성절의 그런 미사 중에 왜 이게 닥쳤는가?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종교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비웃기도 시작하고 계몽주의가 시작이 된 거고 그때 볼테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독서를 날리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유럽 전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 유럽 전체 계몽주의 시작하면서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파괴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리스본의 구시가지 저 산 높은 곳에 가면 알파마 당시 홍등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거기만 파괴되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는 파괴됐는데 성당은 파괴됐는데 그런데 홍등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비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 있었던 곳일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그럼 과연 신의 은혜, 신의 징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철학적 사조 전체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계획적으로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근대 어떤 지진 조사의 시발점이다 할 정도로 이 사안이 리스본 대지진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90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거고 이 지진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진이 샌안드레아스 단층 최북단을 477km 정도, 500km 정도를 파열시켜서 이게 확 옆으로 어긋나는데 6m 정도, 최대 6m까지도 어긋나 버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울타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가운데 끊어지면서 확 6m 정도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 진동이 지진이구나라는 거를 이때 처음으로 안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1906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근데 쓰나미는 좀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90%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데 또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보험이 안 돼요. 지금도 보험은 천재지변 안 되죠. 근데 화재라면 지진 때문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보험이 됩니다. 화재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불이 더 치솟은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수도관 자체가 파괴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도관 자체가 파괴됐는데 뭘 어디서 떠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합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근대적으로 우리가 단층과 지진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의 지질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요 지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관동제 지진도 소개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23년 일본에 있었고 우리한테는 좀 가슴 아픈 역사가 같이 있죠. 그런데 이때 관동지 지진이 흔히 말하는 그 수도 직하형, 그 바로 아래쪽에 일어난 지진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멀리서 일어나게 되면 그래도 이 진동이 여기까지 오는데 좀 사그라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필이면 또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 아래쪽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비슷한 게 2010년에 있었던 우리 IT 지진이 있었죠. 그 경우도 수도 직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프라가 완벽히 광역으로 파괴됐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1923년 9월 1일 오후입니다. 그때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사가미 해곡의 대지진이고 대형 지진이고 대략 200년 정도 주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1923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100년 정도 지난 거죠. 이제 100년 후에쯤에는 확률로 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쓰나미는 최대 12m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미 해곡에는요, 이 관동 지진이 있었던 그 해곡은 이 정도 커다란 규모의 지진 말고 비정기적으로 한 7 정도 되는 규모의 지진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향후 30년 안에 70% 이상 올 거로 봅니다. 그 말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동경이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본이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관동 대지진에서도 사망자의 90%가 화재였습니다. 화재, 목조주택이 이렇게 화재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때 세계적인 지진학자가 일본에 있었어요. 세계적인 지진학자인 오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일본 분이었습니다. 23년이면 우리한테는 진짜 원수 같은 때인데 그렇다고 오모리 교수 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오모리 교수가 있었는데 여러 번 지진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성공률도 높은 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기적으로 소규모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응력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대지진의 위험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관동 대지진이 23년인데 21년, 22년, 23년 초까지 작은 지진들이 금방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그쵸 풀렸겠구나. 큰 지진 안 오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물론 작은 규모지만 규모 6, 7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큰 규모예요. 근데 이제 관동 지진이 워낙 컸던 거고요.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그 이후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차례 예견에 성공했던 학자들의 예측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권위를 부여해야 되나. 믿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언제나 우리가 최악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일본 사회가 완벽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났죠. 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라고 해갖고 조선인들 막 학살하기 시작하고 막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그걸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이제 경찰에서 경시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초반엔 진짜 많이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 일본 사회가 다시 이때 수도를 재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해야 되니까 경제를 재건해야겠죠. 그때 전쟁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군부가 실권을 잡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요거이기도 하고요. 그때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쵸, 미국을 진주만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때는 아직 23년이니까 저기 만주 사변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건축 양식이 이제 서구화된 거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쌓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이제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짧게 한번 76년에 중국에 있었던 탕산 대지진 한번 할게요. 요거는 허베이성의 탕산시가 진앙인 대지진인데 진앙은 뭐냐면요. 진원은 진짜 지진이 일어난 그 포인트고요. 보통 땅속이겠죠. 진앙은 거기서 수직으로 가장 가까운 지표면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 진원이 예를 들면 한 12km, 뭐 20km라고 한다면 그 20km 위쪽이 땅이고 거기에 진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앙은 가장 가까우니까 진동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 탕산대지진은 허베이성의 탕산시가 진앙이 되어서 하필이면 그 대도시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규모 7.8이고요. 2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초기의 발표를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65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4만 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과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온갖 또 세계에서 어떤 비난도 받던 시기. 그 중국이 사실 그렇게 소련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좀 원조를 해주겠다고 할 때 괜찮아요.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비밀로 붙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해금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망한 건 24만 명 정도 생각하지만 초기 발표가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 꽤 많이 60만 명 이상 사망했을 거로 봅니다. 이때 액상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건물들이 막 주저앉고 가라앉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 지진 2017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도 액상화가 살짝 보이기도 해서 액상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수분을 좀 이렇게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면 원래는 땅인데 땅이 마치 무슨 늪처럼 액체처럼 유체처럼 움직이는 걸 액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래인데 모래 위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레고로 쌓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흔들흔들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모래니까 마치 얘가 액체처럼 움직일 수 유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이 있게 되면 특히나 이제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늪처럼 이게 마치 원래는 땅인데 액체처럼 뭔가 푹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액상화라고 하게 되고 이런 탕산대지진 때도 액상화가 일어났고 포항지진 때 액상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측이 되기도 했어요. 심각하진 않았었지만 IT 지진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2010년도에 있었던 지진이었죠. 그래서 이때 22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한국도 100억가량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원 깊이가 13km밖에 안 됐어요. 얕았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7이지만 진원이 13km밖에 안 되니까 진동이 컸죠. 거기다가 극빈층이 많으니까 건물들이 허술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자, 칠레 지진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칠레 앞바다에 있었던 칠레 대지진인데 역사상 우리 관측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에요. 그런데 대지진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능력이 가해지는 게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가해지니까. 또 칠레의 경우에는 1960년에 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이제 2010년, 2015년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금도 가끔씩 보면 칠레의 어떤 지진이 또 발생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 5월 22일에 3시 11분 칠레 근방이 이제 말디비아 해역입니다. 그 규모 9.5, 리히터 규모는 8.3.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정말 커다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모멘트 규모가 더 정확해요. 규모는 그냥 에너지의 총량이고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규모 9.5, 어마어마한 초거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이제 비교되는 히로시마 원자탄을 비교하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2만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일시에 뿜어져 나온 거죠. 쓰나미가 25m입니다. 근데 사망자는 1000명 내외.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앙지 근방, 이렇게 났었던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근방은 인구 밀도가 낮고 수도가 산티아고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피해를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멀리서 일어났는가, 얼마나 깊은 데서 일어나는가 이것도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는데 얼마나 규모가 컸으면 이 칠레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하와이의 쓰나미가 10m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사망자가 61명이 사망을 했고요. 일본 도호쿠 해역까지 6m의 쓰나미가 닥쳤어요. 이 칠레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도쿠까지 그때 일본에서 142명의 사망자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화산도 같이 분화합니다. 왜냐하면 화산도 가스의 압력을 가진 상태로 마그마 챔버가 꽉 차갖고 안 그래도 막 위에서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갖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흔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팡 하고 터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화산이 분화하면서 수천 명이 또 추가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04년 인도양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있었고 우리한테는 한국 분들도 좀 돌아가셨죠. 이때 처음에 이제 푸켓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막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새벽에 규모 9.1에서 9.3 정도 추정되는 초거대 지진입니다. 이때 사망자가 30만 명 가까이 돼요. 대부분 쓰나미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게 왜 크냐면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쓰나미 이제 해일이죠. 지진 해일인데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쓰나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지진 해일입니다. 지진 해일. 왜 그냥 써도 되냐면 쓰나미 좋은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쓰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불의 고리 위에 있고요. 이 사망자의 대부분이 사실 어디서 오냐면 그 푸켓에 있는 고급 리조트는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안 건 우리도 관광객이 있었고 서부에도 관광객이 있었으니까 안 건데 실제로 그 위에 어떤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어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태국에 잠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로 갔었었는데 이때 요 쓰나미 얘기를 듣고 실제로 푸켓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좀 구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 푸켓보다도 푸켓은 다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 근처에 원래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어촌 마을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목조 주택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진짜 사라졌어요. 그냥 나무 더미밖에 안 보이고 드문드문 여기저기 콘크리트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전부 다 진짜 나무가 다 사라진 걸 제가 봤었고 굉장히 무섭다는 걸 그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상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처음엔 태국이 피해가 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훨씬 피해가 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카르타 섬뿐만 아니라 저쪽에 수마트라 섬에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으면서 30만 명이 말이 30만 명이 얼마나 많이 사망을 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해일이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해운대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물이 올라오면 헤엄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위로 올라가면 이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사실 이때 처음 알고 나중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쓰나미가 사실 이 인도네시아 근처 인도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비도 안 돼 있고 쓰나미 경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때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을 덮친 쓰나미의 높이가 30에서 50m입니다. 여러분 30에서 50m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20층에 사시는 분은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잖아요. 바닷물이 원래 1층 정도 있었는데 20층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만 파랗고 예쁜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완전 진흙덩어리가 되면서 수많은 것들을 끌고 쑥 쓸려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죠. 자연재해 앞에 사람이 좀 겸허해지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한테 모든 것들 이런 쓰나미 무서움을 알렸던 지진인 거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지진을 봐야 되는데 자, 동일본 대지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3월 9일 날 진원 깊이 8km에서 규모 7.3짜리 지진이 일어납니다. 3월 9일입니다. 그 다음 3월 11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원 깊이 24km. 그러니까 굉장히 진원 깊이가 다르죠. 유발된 거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전 규모 9.0. 그러니까 규모 7.3짜리도 큰 규모예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런 본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 경보. 당연히 해일 경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3m 이상 해일이 올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가장 높았던 곳은 40m까지 해일이 옵니다. 이 쓰나미가 지형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으로 돼 있어요. 그럼 들어온 물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그냥 하나의 웨이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높은 방벽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걸 넘어가고도 계속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저기서 처음에 제대로 피난하지 않았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해일 경보를 듣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도 3층짜리 건물이었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일어난 거죠. 2만 명 이상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고 대부분 쓰나미로 익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린 2011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 지진학회가 장기적으로 지진 발생 예측을 해서 대략적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것들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가 향후 몇 년 안에 얼마의 확률로 일어날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는 거의 예측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돌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까 튀어나와서 락킹이 되고 있는 돌기를 갖고 이제 예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례가 없으면, 샘플이 없으면 이 부분이 응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을 거의 못했던 지역의 규모 9.0급의 지진이 갑자기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판 경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거대 지진이 만약에 초장주기로 일어난다면, 주기가 길다면, 그러니까 암석이 차라리 물러서 약간의 응력이 쌓이면 그때그때 부러져 버리면 작은 지진이 잦게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굉장히 튼튼해. 하필이면 돌기가 너무 커서 꽉 고정돼서 잘 안 부러지는 경우에 정말 기록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돌기 모델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응력들이 사실 우리 동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본처럼 쌓이지는 않지만 완벽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만,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뀔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벽을 충분히 쌓지 않았던 후쿠시마 원전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심지어 뭐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되게 무서웠었던 거는 쓰나미 경보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일본의 주민센터 같은 데서 쓰나미 경보 있다, 지금 빨리 높은 곳으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갔었던 그 방송을 하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웃나라, 그러니까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웃나라는 좀 가슴 아프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름입니다. 해수욕장 가면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저도 안 하는데 이런 일들을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접 취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면요, 쓰나미가 오면 어디로 지진 해일이 있을 때 피난하는 곳이 다 있어요. 해수욕장 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그러니까 표지가 붙어 있는데,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만약에 안 보이면 근처를 살펴보세요. 한 번만 하세요.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나 가족이랑 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뭐가 있습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극장에서 앞으로 화재가 나게 되면 어디로 피하면 되는지 피난 경로 다 알려주는데 그때 안 보십니까? 저도 안 봤었어요. 그걸 막 열심히 보고 있으면 왠지 없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옆에도 막 비웃잖아요. 야, 너는 너무 무섭냐? 막. 근데 실제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정전되고 화재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으면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요즘 극장이 그렇게 앞에 보는데 방해되는데, 눈뽕 맞는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구 다 불 켜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완벽하게 어두운 정전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가 피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해수욕장 가서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좀 거대한 지진들, 또 그 이후에 뭐 거대 지진의 사례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었죠. 2023년에 있었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겁을 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만약에 내가 잘 때 일어난다면, 혹은 재난 문자가 갑자기 온다면 사실 별거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재난 문자는 왔으나 내가 진동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머리 한번 보호해야 된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로 강연을 할 때 항상 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 당시죠. 포항 지진 당시인데 저는 아이 아빠로서 눈물이 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었던 분들이, 신생아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요. 벽에서 아이들의 뭐라고 하죠? 이거 요람이라고 하네요. 그걸 다 떼어내요. 왜냐면 벽에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게 벽 따라 떨어질 수 있잖아요. 벽에 붙어있는 구조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요동치고 있는 요람을 가운데로 다 갖고 와서 다 안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한 명씩 안고서 아이들 대피를 시킵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거 막 찡해져요. 놀라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아이를 제일 먼저 챙깁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가 뭐가 있었느냐? 사실 이때 전진들도 있고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교육을 했대요. 그날 뭔가 진동과 이상한 걸 감지를 해서 다시 한번 불러서 우리가 혹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난 결과가 이겁니다.
아이를 아끼고 그 약한 아이를 제일 먼저 챙겨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있죠.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일하다 말고 갑자기 책상 안에 들어가거나 머리에다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쓰려고 하면은 그걸 비웃는 게 아니라 같이 민망하다 그러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장님이 있으시다면 사장님이 좀 보시다가 부장님이 보시다가 그거 하는 사람들 야 너 일 안 하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반응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단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분들만 선하고 나머지가 선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랑 같은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늘 저녁에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피난 가방을 싼다면 싸면 정말 좋지만 혹시나 못 산다 하더라도 이런 거가 있대 우리가 3일 정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기다 챙겨야 될까 같이 한번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족이 찢어지게 됐을 때 어디서 모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입을 맞추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공터 그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다 들었어요. 매달 1일 날 뭐 서울역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집도 있다고 하고 예전에 뭐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걸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3일이니까 뭐 당연히 뭐 스위치 넣어야죠. 뭐 이렇게 스위치 2 나왔으니까 뭐 노트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뭐 라디오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 손전등도 필요할 거고 물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족들과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좀 특별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